2500년 전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고차원적인 이상세계, 즉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오로지 3차원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여분 차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화를 통해 4차원, 5차원, 웜홀,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접을 수 있고 휘어질 수 있으며 통과할 수도 있는 부드러운 스크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전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좀 뭔가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작업을 생각을 안 하면서 그래서 올 때 나 무슨 작업했지 이러고 포트폴리오 해놓은 거 출력해갖고 와서 까먹을까 봐 혹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도 되나? 막 우선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작업하시는 분인지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뭘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워낙에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거저거 이렇게 좀 하고 다니는 것 같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작업을 해온 거를 생각하면은 제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 작품 여러 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봤을 때 느낀 거는 영화인가? 영상인가? 그렇죠. 약간 영상 설치인가? 약간 그 경계선들을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선생님 스스로는 영화 쪽에 좀 더 치중을 두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유연하게 보였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왔던 게 영화였던 것 같고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긴 했는데 좀 더 그 영화라는 매체라든가 뭐 어떤 세계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하영이라는 사람이 그 세계와 맞부딪히면서 작업을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도 작업이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람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영화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영화를 접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작업을 해오면서 되게 급변하는 시기를 통과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영화를 전공하셨어요? 학부 때는 전혀 다른 걸 했고요. 사회학을 했고. 사회학? 네. 근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영화에 인문학 쪽인데 네. 갑자기 그런 쪽에서 좀 예술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영화를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정말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학교를 이제 영화과를 간다고 하니까 미쳤냐. 그래서 그냥 이제 대충 학교를 갔고 이제 인문학 쪽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 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시네마테크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러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운이 좋게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 뭐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들어가기 어려운데 네. 네, 저는 약간 이상해 보이는 애들 그 과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영화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거기는 약간 상업영화 장편 상업영화 이제 만드는 걸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고 저한테도 실험적인 경향이 넌 되게 많다. 넌 실험영화과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아 나는 실험영화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영화 그럼 난 실험영화인가? 이러고 이제 실험영화를 배워보자 이래서 학교를 또 다시 멀리 가셨군요. 시카고로 가면서 이제 좀 더 뭔가 복합적인 그런 영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은 실험 영화가 주도적인 뭐 그런 학교였나요? 아니면? 네. 그 가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는데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있어서 뭐 홍상수 감독님이나 뭐 아피차퐁 이라스타쿤 같은 사람이 그때 또 많이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트스쿨인 거예요. 영화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첫 학기에는 아 나 학교 잘못 왔다. 예술학교를 어떡하지? 가셨구나. 그래서 좀 멘붕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품이 굉장히 영화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또 실험적이고 때로는 또 미술 전시장에서 펼쳐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다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 작품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전주 국제영화제 갔다가 오늘 왔거든요. 예. 제가 단편 4편을 봤는데 그 안에는 이제 극영화도 섞여 있고 약간 실험영화도 같이 섞여 있는 단편 영화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봤던 한 작품 같은 경우는 영화보단 좀 미술 쪽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작품도 막 섞여 있고 그래서 경계라는 게 점점 허물어져 가면서 이제 양쪽을 이제 다 넘나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네.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점은 그렇게 유연하게 전통적인 장르를 넘나드는 것이 될 거고 그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으로 또 얘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영화 하는 거 맞나? 막 약간 오히려 또 막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느낀 게 영화 쪽에서는 이건 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미술 쪽에 가면 이건 영화 하시는 분이 왜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거의 항상 듣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여기서도 아니고 인디 뭐 독립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험 영화도 판이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좀 소외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고. 가다 보면 또 그런 길게 또 보고. 네. 사람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쵸. 또 그런 또 감독님들도 아직 계시고. 전주영화제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백종광 감독 영화 같은 경우 순환하는 밤 같은 경우 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런 경향을 점차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흐름. 선생님 우선 최근 작품 1 더하기 1 1 빼기 1. 1 더하기 1 1 빼기 1. 그 제목이 그 영화 대사 중에 나오는 거죠. 네. 예. 영화 파운드 푸티지처럼 그 기존의 영자의 전성시대 김호성 감독의 1975년 영화를 가져와서 이제 2015년에 그걸 촬영을 했는데 이제 좀 섞었죠. 시간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면서 이제 70년대에 대해서 약간 연장선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뭐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태어나지 않으셨던 연도 아닐까요? 네. 거기까지. 그래도 뭔지 모르는 그 워낙에 이 제목을 많이 들어서 나도 봤던 건가 싶었었는데
그 네, 오래됐더라고요. 어떤 보니까 영, 예, 일- 전혀 안 봤던 영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봤던 영화. 아, 그래요?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여자 영자의 영자의 전성시대. 전성시대. 네, 여자 영자의 박하사탕? 전성시대. 되게 재밌어요. 예. 근데 약간 이 시기에 어. 그런 류의 영화가 많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예. 요한 70년대. 70년대. 예. 근데 이런 게 개봉을 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상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 거였던 어떤 거예요. 영화 말씀하세요? 영자의 전성시대. 아, 아까 옛날에? 제목 얘기하다 네. 제가 그 설명 안 하고 영자의 전성시대. 그때 가장 핫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제일 흥행했던 그러니까 네, 이름은 영자의 전성시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규모는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몇십만 정도? 늘 궁금한 게 1,000만 관객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한 영화를 볼 수가 있나? 그 좀 끔찍하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중에는 노인 인구- 10번 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복수로 보고. 몇 번 네. 본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있어.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뭐잘 좋아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 1,000만이면은 거의 막 우리나라 4분의 1. 게다가 어린이, 노인 막 이런 조금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3명 중에 한 명은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그러니까 예. 이상한 거긴 하죠. 나는 맨날 거짓말 같아. 좀 약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예, 저는 아, 약간 그래요? 종교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게 영화 한 편이 종교도 그렇죠. 힘들죠. 네. 1,000만은. 근데 극장에서 그 영화만 하면 그 영화밖에 못 그렇죠. 볼게 맞아.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영화 보러 이렇게 가는데 밀어놔 그거밖에 버리니까.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뭐 한 3달 하면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길게 길게 하잖아. 많이 하면 길게 하고 뭐 영화관 하면 또 뭐. 약간 소수 그런 배급사라든가 영화사 좀 독점하고 있는 음. 구조가 있으니까 그좀 개선을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영화표를 미리 예매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 떼고 비우면 가서 그냥 있는 영화 볼 수 있는 영화 보는 사람들 뭐 꽤 하나밖에 안 있거든요. 하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밖에 선택의 안 여지가 해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이 노는 영화라도 보자 뭐 이러면서 그냥 보는 것도 상황도 근데 있기 참 때문에. 영화 많이 봐요. 그런 거 보면은. 놀 게 없어서 문화 안타깝게도. 누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이 전시장으로 좀 오셔야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그런 그 만 원 영화에 정도 10,000원 이하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가장 만만한 게 그거예요. 전시장이 더 싼데 심지어는 공짜인데도 더 많은데. 서서 봐야 돼서 그러나? 아니, 인디아톨공은 앉을 곳을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작품의 그 원 영화 1975년도 작품의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을 할 때는 그런 원작자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작품이 원래 다른 작품들하고 같이 이제 작가들님하고 작업을 해서 이제 더큐멘트 70이라는 큰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파운드 푸티지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페어 유즈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가 그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공공적인 의미에서 이런 그 기존의 것들을 가져와서 썼을 때 허용이 어느 네, 정도 되는 가능한 그런 선례가 미국에서 있었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판례라든가 그런 건 있는 건 아니고 만들면서 만약에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페어 유즈 개념을 얘기하면서 오픈을 시켜보자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항상 됐어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왜냐하면 아니, 요즘에 라이센스니 뭐니 막 그쵸. 이런 거 카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우선. 상업적인 의도도 아니고 그렇죠. 아티스트의 작업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를 뭐 감추고 뭐 내 것처럼 쓰고 막 이런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 아예 공개가 맞아. 이거를 공개. 역사적인 텍스트로 가져오는 아.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영화 중간 중간에는 네. 모두 이제 정지 화면 같이 이렇게 캡처된 화면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저작권 때문에 맞아 몇 소절 이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지된 화면을 쓴 건 완전히 작가 의도로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네.
그 1975년하고 2015년하고 이제 좀 섞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간에 대한 일단 멈추면서 그 시간을 약간은 그 영혼의 시간 같이 보이게 하고 싶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음성만 나오고 이게 움직이지 않을 때 또 보이는 디테일도 예. 있고 그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멈춰 영상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시간이잖아요. 네. 시간 예술인데 동시에 흘러가야 될 것 중에 이미지는 멈추고 계속 그 소리들은 계속 시간의 흐름처럼 그쵸. 똑같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묘한 그 어떤 감정이 작업할 때 원칙이 네. 현실과 연관이 돼 있을 때는 움직였고 현실이 아닐 때는 멈춰 있었던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딥티크처럼 두 개의 어떤 화면이 동시에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나요? 그게 이 작품이 있고 또 사령부를 예. 멀리 아니 떠나서. 그건 다른 다른- 작품으로 앞에 천을 대서 레이어를 겹치게 한 의도가 있었잖아요. 제가 좀 작업을 이렇게 하나에만 멈추진 않거든요. 네. 하나를 또 여기 다른 작품하고 또 이렇게 약간 연결을 시켜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계를 좀 없애는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작품 같은 경우는 다 영자 그 1 더하기 1 예. 빼기 1 하고 그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같이 이제 했었죠. 그 부분 앞부분이 그 박정희 네. 연설하는 네, 선.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나를 한 번만 뽑아주면 다시는 더 욕심내지 않겠다. 뭐 이런 딸이 기세를 할 욕심냈죠. 때 그때였고 이제 한창 탄핵 준비되고 이럴 때 과거의 박정희 시대와 현재의 배경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현재의 풍경도 약간 과거의 필름 같은 효과를 주어서 간판이나 이런 거를 읽지 않으면 현재인지 과거인지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어떤 풍경을 이렇게 계속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어져서 찍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변한 게 없다. 막 이런 막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때는 또 지금이랑 좀 그 되게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참 좀 다시 보면은 느낌이 새로운 게 2015년만 해도 그 다른 작가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때 좀 살벌했거든요. 분위기가 다들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조심히, 그래서 그 다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쓰려고 했던 게 그 김재규 마지막 최후 유언 막 이런 거를 읽으면서 막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약간 겁이 나셔가지고 작업을 안 만드시더라고요.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같은 경우 박근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가져왔었는데 좀 이렇게 이러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행히 조용히 네거티브로 이렇게 보여주시. 근데 실제로 잡혀가더라고요. 저희 그때는 그랬었어요. 어제 예.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또 만들려면 좀 잡혀갈 정도로 만들어야 돼. 맞아요. 적당하게 1년 뒤에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지. 겁이 많았죠. 저는 좀 충격스러웠어요. 좀 작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심하게 그냥 70년대와 연결된 유령이 떠도는 그런 서울을 잡은 거죠. 저는 그냥. 근데 진짜 몇 년간 지금 전혜영 작가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 네, 맞아요.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좀 자기 겁이 검열, 난 자기 검열. 예. 수시로 우리 스스로 이제 검열하게 전시를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우리 어떡하지? 막 우리 모른다고 하자 막 그러면서 특히 호도사님 작품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안 유명해서 괜찮을 거야 항상. 모두 나를 근데- 부인했지. 저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네. 블랙리스트. 네. 다행이에요. 영향력이 다행히 거기 없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예. 그것도 유명해야 그 잡혀가고 블랙리스트 박근혜 올라가는 써도 거지. 안전하더라고요. 네. 작업하고 전혀 홍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고 말게 되는. 그래서 열심히 홍보 안 하게 되는. 그것도 아무나 잡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자기 잡아가는 거를 이제 그거를 아, 작업의 어떤 막 근데 그 정도의 용기라면 좀 유명해져도 날 잡아가시오.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고 인지도를 높이는 거에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 없지 정치인들도 않죠. 꽤 있고 그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제 잡혀갈 정도로 만들어야 좋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런 작품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작품 자체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재미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좀 뻔하고 너무, 네, 직접적으로 하는 답정너처럼 것들이. 그런 그리고 사실 그렇게 활동가처럼 활동을 하고 싶으면 사실은 현장으로 가야죠. 그렇죠. 맞아요. 작업으로서는 또 작업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은 어느 정도 선을 별로 유지하고.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작업이. 네. 맞아. 네. 저희가 근데 항상 그 저는 얘기 하잖아. 그 안에서도 또 특히 저런 부분은 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는 잡혀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작업 있잖아요. 이걸 내가 이거 잡혀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잡혀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무슨 저 말이에요? 제가 무슨 제가 안 잡혀간 게 뭐. 순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쁜 쪽으로 그런 순진한 거죠.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박근혜를 가지고 놀든 북한을 갖고 놀든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는 이건 잡혀갈 일이 근데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순수한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안 하죠. 그럴까요? 작품에서 자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그것들을 끌어들여서 마치 약간 그 새누리당이 항상 북한 얘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 항상 그걸로만 자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결이 다른 것 있어.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저는 그걸 순수하다고 순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아직 뭘 철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류의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작업에 대해서 또 경계 구분해서 또 이렇게 용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극영화 얘기 좀 하면 빨간 모자. 빨간 모자하고 네. 박제된 공주하고 폐기된 엔딩 이렇게 세 개인데 아, 공통된 게 다 빨간 모자의 네. 연장선에 있는 거죠. 네, 빨간 염자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아카데미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2006년 5년? 5년에 촬영해서 6년. 근데 그 당시에 빨간 모자라는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 밤거리라든가 네. 여자들을 공격하는 지금 뭐 여성 혐오 사건이 네.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거를 가리키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두려움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얘기했지 뭐 개념적인 언어는 없었고 그때 재밌었던 거는 흥미로웠던 거는 빨간 모자 사건이 여러 개인데 도시도 다 다르고 범인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의 그 무언가 약간 도시 괴담처럼 나오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좀 흥미를 느꼈었고 그 다음에 박제된 공주도 약간 연장선에서 좀 더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시점에서 만들었던 거였죠. 그 폐기된 엔딩 같은 경우는 그거는 박제된 네, 공주를 이렇게 네. 또 다른 시선에서 본 건. 그거는 극영화는 아니고 네. 설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박제된 공주 그 극영화가 있고 네. 그거를 극영화 안에는 또 다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편집이 네. 된 최종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뭐 자료 조사를 했다던가 헌팅을 갔다던가 한 이미지들이 또 있고 그리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 영화에 들어가지 못했던 잘려진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세 가지 이미지들의 층위를 이제 하나로 이제 동일선상에 해놓고 보고 싶어서 이제 3채널로 설치를 했던 작업입니다. 그거 재밌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나는 그거 먼저 보고 대단하십니다. 박제된 공주를 두 번째 봤거든요. 어떻게 집중이 그게 더 세 채널이 세 개인데 이렇게 상황이 좀 긴박한 뭐지? 부분이 약간 이런 상황이 좀 긴박해 보여서 그런지 주변 것까지 다 보면서
그럼 아니 그 전체적인 그 영화에서 뭔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약간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인식했던 것 같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여성주의 교지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좀 어렸을 때 좀 사고를 형성할 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졸업한 다음에는 그런 이론적인 거라든가 뭐 활동가적인 마인드에 이렇게 휘둘리기는 좀 싫어서 가까이 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의식이 항상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영화는 모두 여성영화제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 진짜요? 아니 좀 약간 아까 저 여성 박재동 네. 공주 너무 재밌게 봐서 감사합니다. 그 실화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실화인가요? 그 빨간 모자 사건만 실화인 거야? 아니면 그런 이사 과정도 어느 정도 아, 네. 실제 있는 이야기? 네, 제가 약간 그것도 도시괴담처럼 떠도는 얘기였는데 네. 그것도 오래돼서 지금 생각이 늦게 났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홍대에서 살 때 네. 신촌에서 홍대에 가는 길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맨날 지나다니니까 길이 이제 눈에 익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였던 그 연쇄살인범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하면서 이제 약간 사진 같은 게 나오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유영철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저도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지? 이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좀 공간이 약간 더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사를 많이 이제 자취하고 이럴 때는 다닐 때 그런 새로운 공간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익명의 공간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면서 뭐 모르죠. 아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저 집이 공개됐는데 과연 거기 누가 집에 살잖아. 누가 살까?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났어. 그 기사 도시괴담처럼 해서 이제 경향신문인가에서 네. 그 연작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누구 살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여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진짜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르르 오더라고요. 당시 이제 나도 혼자 그게 좀 살던. 궁금했거든요. 과연 부동산에서 저걸 어떻게 집값 되게 싼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좀 했는데 일본은 그런 사연 있는 집들 뭐 누가 자살했거나 누가 안 좋게 죽었거나 한 집들을 법적으로 2년인가 1년인가 그 사연을 부동산 공개하게 돼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금액이 싸게 엄청 싸요. 엄청 네. 싸게 해서 하는데도 엄청 싸. 그것도 줄을 쓴대요. 그래요. 너무 네, 싸니까. 그러니까. 엄청 싸대요. 그래가지고 그 그것도 사연에 따라서 좀 원래 그 공포 기간도 아. 2년이었는데 지금 1년으로 줄였는데 법으로 그것도 그렇게 없어서 있구나. 못 구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인가 보다. 근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좀 더 덧붙였던 게 그 네. 당시에 찍었던 곳이 공덕역 네. 부분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다 비어 있었고 그런 데서 이제 젊은 여자라든가 뭐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주변 계층이 이제 막 맴돌면서 서로 약간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네, 그거 좀 그려보고자 리얼하더라고요. 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아저씨 너무 리얼해. 그 아저씨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좋던데 되게 좋았어요. 그 아저씨. 진짜 부동산 아저씨를 쓰셨나? 한 분은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네.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한 네. 분 좀 약간 힘드셨는데 그러니까 한 분이 못하시니까 다른 분도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서 항상 틀리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떨다가 난 그 아저씨 너무 좋아. 우리 동네 복덕방 아저씨. 좀 묘하더라고요 그 영화. 네, 영화도 있고 영상 작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영화를 만드셔도 그 영화의 나머지 어떤 잔여물들을 또 끌어모아서 작업으로 만드시고 뭔가 계속 나머지들도 다 뭔가 주된 어떤 주인공으로만. 주인공,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작업을 이런 스타일로 하시게 된 어떤 뭐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분들 영화를 만들고 그냥 끝나고 굉장히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매체가 바뀐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영화 배울 때는 필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디지털로 바뀌고 하면서
그런 이미지의 성질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강렬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카고를 가면서 배웠던 건 또 굉장히 초기 영화 같은 실험 영화 같은 완전히 필름 그럼 작업을 8mm 했었고, 막 이런. 네, 8mm, 16mm 뭐 손으로 현상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또 완전 초기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필름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네, 현상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도 그런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떤 필름에 대한 매료 때문에도 영화를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변하고 그런 생명 어떤 그 이미지의 생명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한한.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서 작업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재도 그 디지털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도 8mm하고 뭐 16mm 흑백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시나요? 계속? 네, 근데 비싸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고 그 1 더하기 1 마이너스 빼기 1 같은 경우는 현재 분량이 필름으로 사실 촬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그래서 효과가 났구나. 포맷이 4:3 포맷인가? 네, 그래서 16mm 필름. 이건 필름인가? 네, 그렇죠. 라고.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모습을 촬영했는데 왜 이렇게 옛날 느낌이 그래서 어떤 그렇게- 분은 뭐 핸드폰으로 찍었냐 아니면 효과를 그러시는 줬네. 분도 있었어요. 프레임이 그래가지고 필름 같긴 해. 나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 정도인가? 제가 갖고 있던 되게 오래된 필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한. 네. 오히려 그게 그게 효과를 더 굉장히 냈네요. 네, 지글지글하는. 저도 아까 그거 보면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시절 사는 거랑 지금 뭐 약간 맞아. 부르는 내용만 바뀌었지 뭐 지금이야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그런 걸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막 돈 벌러 갑니다. 막 이럴 때 네, 완전 그러니까 공감. 짠했어. 내용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 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잘못됐을까? 거지. 아까 나 그거 네, 물어보다 왔는데 1 더하기 1 그거 1 마이너스 마지막에 대사 잠깐 나오고 끝나잖아요. 제목을 사실 막 정답을 생각하고 지었다기보다는 이제 제목을 정할 때는 좀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사실 굉장히 간단한 셈법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영자의 대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영자가 자기를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플러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이 있고 둘이 있으면 플러스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회 주변부의 정체성을 가진. 근데 그런 거에 좀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70년대와 연관했을 때 마이너스 1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마이너스 1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고 단순히 수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영자가 가지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체성에 대해서. 그게 또 숫자 1이라는 게 또 2를 의미하기도 했었고 그러네. 또. 약간은 좀 이제 말로 좀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좀 시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만 하는 것도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1빼기 1은 0. 아니 근데 참 그러니까 오래된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 투영해서 바라보면서 뭔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너무 무서워. 예, 뭔가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그런 스스로 했던 말이 저는 대사가 계속 안 잊혀지는 게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런 사회 구조가 계속 자기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열심히 뭔가 살고 있는데 주인공은 정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계속 어떤 나락으로 빠져 그럼 불행의 연속으로 계속 가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지난 정권 때 지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았던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우리 모두 영자였어. 이런 걸 보여주는 정말 이런 걸 보여주는 뭐 작품이 있어서 좀 안심이나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동시에 아직까지 이렇다는 게 너무 좀 슬프죠. 바뀌어야죠. 아니 뭐 누구나한테도 다 그러겠지만은 MB가 대통령 될 때 20살이었던 친구들은
20대 내 동생 전체를 다 말아먹었잖아. 20대 전체를 아, MB와 그러네. 박근혜로 그냥 지금 서른이 됐. 예 근데 이제 가까이 홍준표 되네.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어.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뭐 약간 좀 그냥 짠하더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20대를 보냈다는 게 아, 조금은 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지를 수 있는 네. 성향을 좀 갖게 되지 네. 않았을까? 지나고 보니 그런. 네. 김영삼 때 20대를 보내서 IMF를 눈탱이로 맞아가지고 금도 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금 냈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된 뭐 이런 작업들 얘기했는데 그 전 작업들 보면 되게 개인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인의 파편. 과연 이거는 자전적 얘기인가? 우리 영화제 때 하지 네. 않았었나요? 네. 공에서. 아, 예. 그 필름 그거 맞죠? 예, 저도 맞아요. 봤어요. 아 진짜. 네. 음. 그래서 얼마나 자전적인 얘기인가 아니면 몇 퍼센트? 주변 얘기를 듣고 처음에 흑백은 꿈인가요? 꿈일 수도 있고 네. 그냥 그 공간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사실 그 영화 본 사람들이 다 흑백 부분과 컬러를 네. 좀 섞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모두 다 했는데 네. 이제 그거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완전히 합쳐질 수 없는 그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꿈 같기도 하고 침범을 과거 못하는. 같기도 하고 내용이 어떻길래 이제 실화인지 중요한 뭐 거예요? 사랑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닌가요? 봐야겠네. 살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렇죠. 괜한 걸 몰랐나? 그 당시에 이제 사귀던 그 헤어졌던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필름에 대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필름과 안녕을 하고 그래서 1부는 필름 작업이고 2부는 이제 디지털이거든요. 아 그거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던 아. 거고 약간 필름에 대한 사랑을 약간 연인에 대한 사랑처럼 그렇게 했던 거. 아, 작업과 실제 인물을 동일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로. 근데 막 필름 얘기 계속 하시고 그런데 그 매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이런 것도 다 흐려지고 다른 영화랑 겹쳐지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묘하거든요. 사실 항상 다큐라고 뭔가, 할 수도 있고 실험 영화라고도 해도 되고 뭐 극영화라고 해도 되고 되게 극영화가 뭔지 생각하시는 극영화가 뭔지 뭐 그냥 영상 작업이라고 칭하는 건 뭔지 약간 묻고 싶긴 했는데 물으면 웃겨질 것 같아. 그래도 좀 한번 물어볼까요? 극영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 적합한 방식이 있고 아니면 말하는 방식에 더 이끌려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지금도 극영화를 이제 장편을 써보고 싶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네, 사실 그래서도 심심하던 차에 불러주셔서 좋았는데 그냥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극영화를 조금 두려워했었는데 장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좀 해소가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서사에 대해서 좀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뭐 다 항상 직접 쓰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나리오를 쓴 거는 그 극영화 작품들이고 나머지는 뭐 시나리오를 할 게 없는 그렇죠. 이미지 그냥 위주. 작업. 이번에 그럼 쓰시는 거는 네. 직접 이제 감독하셔서 감독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 규모가 좀 있어서 SF인가요? SF 범죄 드라마 뭐 성장 역사 뭐 다 들어가. 약간 아예 메이저 같은 영화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거랑 그게 1990년 배경인데 저 내용이, 말고 좀 그 나이 때 감독님이 좋은 감독님 만나서 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20살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네. 아니 병도사님 친한 친구 무슨
되게 유명한 그 영화사잖아요. 그런 분 소개시켜드리고 막 이런 명함 좀. 남기남 감독. 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좀 괜찮은 뭐 좀 아, 예, 흥행 예. 영화 좀 네. 많이 그 했었잖아요. 그 한 1년 연락 없어요. 작가님이 또 구상해놓은 감독이 있어서 거기 또 쓰실 건데. 술 한 번 사주더니 1년 동안 연락 없더라고요. 우리 영화제 할 때마다 후원도 매번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영화제 할 때 예. 매번 후원도 매번 해주시고. 예. 그랬죠. 예. 고마운 친구죠. 예, 그렇죠. 잘 내야 될 텐데. 네. 장편 쓰신다니까 되게 기대되긴 해요. 그래요. 네, 사실 그 아까 극영화 짧은 거 봤는데 되게 기대되네요. 장편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잠깐 보면서도 장편 하면 이야기가 되게 3편까지인데 해보고 싶어요. 빨간 모자 시리즈로 몇 년 있다가. 근데 요즘 드라마나 TV에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평범한 어떤 드라마인 것 같으면서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흥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거 어떤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근데 그 판타지가 대신 들어가 그런 있나? 판타지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는 있으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필름으로 찍으시고. 약간 제가 모티브로 잡았던 거는 그 보니와 클라이드 같은 그런 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한국 제목으로는 그 영화를 약간 아니면 델마 루이스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극영화라는 게 기본적인 그 이렇게 약간 클라이막스도 좀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성이 주인공. 네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는 재벌이 아니라 도둑이고 그리고 잘생기면 돼요. 잘생긴 브래드 피트 정도 하면 남자 배우만 잘 뽑으면 딱이겠네. 델마 루이스 얘기 나서 근데 그 제가 처음 본 성인 영화거든요. 그게. 성인 영화. 아니 그 전엔 우레메나 그런 걸 봤어요. 아니 뭐 좀 홍콩, 심한 거 아니에요? 그 홍콩 나이 영화. 아니 저 그게 영화를 90 좋아해가지고 91년도에 나왔던 것 꽤 같아요. 어른 90년인가? 그쯤이면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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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그 전엔 뭐 홍콩 영화, 성룡 영화 보다가 그런 드라마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겠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다 그런 쪽으로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성인 영화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액션 영화나 그런 것만 봤는데 이게 웃기는 영화 이런 거. 드라마 영화를 처음 본 게 그거였어요. 비디오로 봤는데 몇 번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막. 지금 봐도 재밌어요. 네, 네,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해줘서 다시 봤는데 그래도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브래드 네. 피트는 계속 멋있고. 그 기존 삶에서 약간 도망을 가게 네. 되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좀 모티브가 되고 또 당시에 뭐 약간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하고도 좀 맞물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이렇게 주인공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인공을 어떤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쓰세요? 아니면 이입하지 않나 보통. 아니 뭐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서 그냥 둘 다 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나의 이런 면, 나의 저런 면. 거의 다 약간 그렇게 약간 본인 투영하시는 거예요. 뭔가 모델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내 안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다중성들을 다 끄집어내는 건가요? 다중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선과 악과 애매모함과 막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막 발랄하고 막 이렇게 아웃고잉한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한국 감독님들 홍상수 감독님 말고 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한국 감독님. 예, 여자 감독님 막 여자 이런 거 없나? 외국 감독. 아니에스 바르다 좋아해요. 그분은 어떤 영화를 잘 몰라서. 예전 영화 중에는 방랑자 이런 영화도 있고 이삭 줍는 사람들 같은 다큐도 있었고 지금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우신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요? 거의 60년대부터 거의 저도 할머니 감독이 되는 게 목적이라 목표라. 필름 이렇게 반전한 이미지들이 꽤 많이 차지하더라고 분량을. 네.
그 반전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네거티브 이미지 예, 네가 쓰는 게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네거티브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지 않잖아요. 좀 사진적으로 필름 네.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제 포지티브가 있고 포지티브 이미지를 우리가 최종 이미지로 보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원래 촬영된 소스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시카고에서 특히 옵티컬 프린팅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필름을 1대1로 복사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요. 복사 촬영. 네,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과정을 좀 다 드러내고 싶었고 네, 그러면서 좀 시간이 계속 바뀌고 그 과정들을 다 쓰시네요 보면은 네. 작업에. 필름 많이 사놓으셨어요? 현재는 별로 앞으로 네. 더 작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필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베이에서 아, 국내에 현상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는 걸로 스페이스 알고 셀이라고 네. 필름 랩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컬러 랩이라고 뉴욕에 있는 있는데. 그 현상소에 보내서 보내서. 받아 엄청 멀리 갔다. 좀 자주 못할 것 같아요. 비용도 좀 예산. 많이 비용도 들어요. 꽤 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포장이 시간은 많아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내고 받고. 그래요? 생각보다 짧은데. 근데 디지털은 바로 그렇죠. 바로 하루인데 봤는데. 하루 만에 바로 아니 볼 수 그래도 있는데 뉴욕 3주면 괜찮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공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영화는 접을 수 있고 휘어질 수 있으며 통과할 수도 있는 부드러운 스크린이다. 이 말이 사실 3년 전이라 조금 또 지금은 약간 생각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좀 아니 이렇게 약간은 좀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 않는 면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뭐 극영화도 하고 그 필름 작업을 하다가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는 시대를 또 보고 하면서 이제 되게 혼란에 빠졌었는데 왜냐하면 극장이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뭐 극장에서 보는 거라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 필름이라는 매체가 없어지면서 사실 극장이라는 곳이 단 하나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독점적인. 네. 그러면서 갤러리로도 가고 한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작업을 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영상 작업 특히 네, 뭐 영화하고 관계돼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뭐 90년대 그때부터 뭐 영화는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평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뭐 시네마테크가 생기고 영화의 부흥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늦게 그런 생각을 도달하게 됐지만 극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영화가 그러면 어디에 걸쳐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크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인트로 이 부분 들었을 때 사실은 다른 영화가 생각났어요. 인터스텔라. 거기서 뭐 그 블랙홀 네, 같은 얘기하면서 것들을 시각적으로 뭐 보여주기도 그리고 휘어질 했고. 수 있고 시간은 또 접혀질 수 맞아요. 있고 막 통과할 수 있고 막 약간 귀신 영화잖아. 저 그거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귀신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가를 설명해준 영화 같아요. 귀신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초기 아, 영화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려웠지만. 과거에 영화 관람객 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관람객 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퍼센트가 이렇게 변화가 온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상업 영화 쪽으로만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분명히 그쪽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비중들이 요쪽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빈약해진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진짜 이런 영화는 좀 길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생각도. 대중한테 보여주기에는 실험 영화 자체가 일단 눈높이가 안 맞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즐겨 볼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타겟층 같은 거가 있으신지 아니면 저는 전시장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앉으면 못 나가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부드러운 스크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드러운 만큼 그만큼 다가오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되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아직 약간 인터내셔널하게 그런 배급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좀 국제적으로 그런 배급사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또 아시는 분 중에 뭐 준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만 생각하면 노답. 네. 그야말로 어렵죠. 자본이 되게 많아야 되는 마이너 같은 그냥 건가? 약간 다른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하고 뭐 그거는 작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어쨌든 배급이라든가 관객과 만나는 지점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되게 같이 곁에 있어주면은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집적이 되는 게 있는데 자꾸 망하고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참 힘들어요. 저희도 영화제를 해보지만 요즘에 이제는 작은 공간에서 영화제를 뭐 되게 많아졌죠.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프로젝트만 있으면 되니까 컴퓨터랑.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막 여기저기서 뭐 심지어는 무료인 곳도 많고 동사무소 막 동네별로 막 이런 데서도 맞아. 그렇게 무료로 상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근데 많은데 저도 막 그런 데 가서 제가 다큐멘터리 상업 보면 사람들 진짜 적어. 그러니까 되게 산발적으로 정말 조금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되게 특이한 분들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영화 보려면은 주변에 되게 이상한 분들이 또 나 만났어?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저 과거에 그 김기덕 감독님의 섬 있잖아요. 그 영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정말 그 큰 영화관에 나랑 그 할머니랑 진짜요? 저 끝에 외국도 이렇게, 마찬가지네.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경계하면서 막 뭔가 나를 겁내하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영화가 아니면 좀 무섭잖아. 아무튼 뭐 외국도 외국도 그 실험 영화에 대해서. 근데 홍상수 감독님 직접 무슨 오셔서 영화? 다 했었어요. 그 뭐 돼지가 분만에 빠진 날 뭐 기타 처음부터. 그거 처음부터 쫙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인기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감독이 인기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아할 것 같아.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홍상수 감독님과 김기덕 감독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빼고. 성우 할머니가 싫어하니까. 네. 아니 근데 김기덕 감독님은 조금 갈리고요. 좀 갈려요. 맞아요. 근데 저는 20대 때 처음 그걸 봤거든요. 20대 초반에. 좀 너무 영화가 너무 현실 같아서 막 너무 이렇게 민망한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조금 민망하고 영화는 뭔가 이렇게 영화는 영화고 나는 나여야 되는데 자꾸 그 현실 같고 막 진짜 그래서 조금 너무 더 불편하고 좀 낯설고 막 처음에 그렇게 봤었어요. 왜 유명하지? 막 이러면서 봤다가 낯선 영화긴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본데 너무 공감대 100%인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죠, 이제. 그렇죠. 96년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 예.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보다 맞아요. 그다음 이제 강원도의 힘이. 강원도의 그때부터- 힘도 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내가 저랬었나? 그치. 남성 동지들을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영화라는 게 아무리 좋은 영화도 나의 어떤 정서라든가 나의 또 나이 뭐 이런 어떤 감성 영향을 받을 수 예. 있게. 그런 거랑 조금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혹시 최근에 영화 뭐 보셨어요? 최근에 영화 뭐 홍상수 감독 얘기 나와서 음. 말씀드렸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를 음. 봤죠. 음. 밤에 해변에서 혼자. 음. 저는 좀 좋았어요. 저 연출부 했었거든요. 북촌 방향이라고 2011년 네, 그거 저도 기억나요. 봤어요. 네. 그때 작업 그 현장에 한 2달 정도 됐었는데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 전에도 아카데미 다닐 때
그 마스터 클래스를 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거의 이해를 못했고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다가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서 이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접근을 하는구나. 겉에서 보는 뭐 남자들의 찌질한 모습이다. 이런 거는 약간은 표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영화 안에서 약간은 사람 인물도 그렇고 뭐 그 행위도 그렇고 좀 개념적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약간 미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작가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흠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출부 모집 공고 같은 게 나와서 이제 저도 원서를 내고 그래서 이제 북촌 방향의 연출부로 했었는데 2달 정도 기간이었는데 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해도 되는구나. 시나리오도 없는데 아침에 와서 쓰시고 듣던 대로 그리고 그 배우들도 아침에 와가지고 막 외우기 시작하고 그 많은 대사들을. 정말요? 네. 아침에 와서 글을 쓰고 대본이 아침에 놀라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극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저는 그냥 아티스트로 느껴졌어요. 개인이 한계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여자로서 남자로서 가는 한계, 뭐 30대, 40대가 갖는 한계,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작가가 작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접근하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통일성이 있고 굉장히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연출을 하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술 먹고 그냥 작업 방법 되게 좋아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뭘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잡담을 하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또 어디 다른 식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맞아. 그런 거 발견할 때 되게 거의 맞아. 승부를 그리고 영화에서도 진짜. 그렇고. 그러면 생활에서 경험하고 그런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 영화 속에 다 다 집어넣으시는. 녹아드는 거. 선생님도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본인의 이제 네. 주인공도 네. 다 나오고 네, 작업. 그 안에 있는 인물들. 그러면 저녁에 대본이 나오는 걸로. 대본이 없었던.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하는 작가들이 뭐 망과에도 사실 그렇다고 들었고 네, 어느 정도까지 맞아요. 사실인지 좀 모르겠지만 즉흥성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인의 파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감히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공이 없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약간 저 멘붕 상태에서 찍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그런 구조와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은 갖고 가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없음으로써 가지는 좀 즉흥적인 장점도 없지 않았었는데 다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이거 끝날 때까지는 네. 다른 뭐 전시나 작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금 있는데 예. 이번 달에는 그 인사미술공간에서 아 예. 5월 26일인가 오프닝 하는데 상영 중이라고 실험 영화, 실험 영상 작품들 상영. 아무래도 선생님은 영화를 하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미술 쪽에서 활동을 그죠. 네, 활동은 더 많이 영화는 하시는 뭐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면 좋죠. 근데 전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긴 근데 했거든요. 그 얼마 전에 국내에서 전시했던 줄리앙 아이작 못 예. 봤는데. 예, 그분도 영화 그 감독이면서 네. 또 영상 작가로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고. 근데 영상도 너무나 퀄리티가 높아서 사실은 예. 좀 그런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게 그냥 우선 귀가 팍 그래서 눌리는 그런 좀 게 예산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요. 예, 그 하나 영화로 볼 수도 있고 다큐로 볼 수도 있고 그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작품이 있었는데 그 채널이 거의 한 7, 8채널을 아주 큰 스크린으로 그게 막 이렇게 사방에서 막 움직이는데 일단 스펙터클하긴 하죠. 예,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그렇게 그 딱 감독 영화만 딱 극영화 이런 것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상 작업, 설치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뭐 극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계속 뭐가 될지 모르는 작업들도 계속 하고 싶고 뭐 공식 질문 이런 거. 오늘 전하영 작가님에게 네. 사회학과란? 공식 질문입니다. 작업을 하기에 유용한 베이스가 되는 경험들. 실제로 좀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학부 때. 워낙 성향이 개인적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뭐 여성주의 교지를 했다든가 뭐 사회학을 했다든가 하는 게 끊임없이 사회라든가 세계라든가 하는 거를 놓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작업이나 뭐 형식적인 걸 하더라도 염두에 두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영화과를 못 가서 갔지만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감독들이 그게 좀 베이스가 있으면 따라가더라고요.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철학과 나왔거든요. 또 봉준호 감독은 사회학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화랑 맞닿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라는 게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해서 강재규 감독 경제학과 경제라서 돈은 상업 영화를 그래서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뭐 예술이든 뭐든 대중과 소통의 부분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아무리 내 색깔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술가의 몫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특히 저도 영화 쪽은 좀 더 맞아요. 진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뭐 마지막으로 또 뭐 하고 싶으신 말. 대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뭐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또 좋은 작업을 만들어서 또 다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관객을 원하시는지 뭐 그런 게 있으세요? 딱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관객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한 사람을 만족시키라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렇게 깊고 더 뭔가 감동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조금은 평범해질 수 있고 또 클리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좀 그래도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도 뭐 상업 영화처럼 뭐 천만 공약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은 지금 당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작가들 작업 보면은 당장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 또 꺼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이런 거였나?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극영화처럼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로 오지 않아도 계속 간직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좋은 새롭게 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나중에 봤을 때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 발견하지 못한 내가 것들. 나이 들면 새롭게 보이는 것도 그래요? 그러면 공약 없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